때는 바야흐로 인조 23년 1645년 4월 26일 밤이었더랍니다. 창경궁 환경전이라는 곳에서 말이지요. 그곳에는 막숨이 끊어진 세자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시신을 닦으라는 명을 받고 들어간 궁녀가 있었는데요. 촛불을 들고 조심조심 다가간 그 궁녀가 세자의 얼굴을 본 순간 웬걸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더랍니다. 온 얼굴이 숯검덩이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에서는, 코에서는, 입에서는, 귀에서는 검은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더랍니다. 궁녀는 그만 혼이 빠져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밤, 환경전 안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 억울함의 냄새였는지도 모릅니다. 겨우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소현세자. 그런데 이 죽음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해 초부터 시작되었더랍니다. 인조 23년 정월이었지요. 한양 성문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꼬박 8년을 청나라 땅에서 볼모로 잡혀 계셨던 세자가 말입니다. 병자호란 때 아버지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뒤로 청나라는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데려갔더랍니다. 세자의 손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천리경이며 자명종이며 온갖 신기한 책들이었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큰 학문을 익히고 오셨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궁궐 누각 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더랍니다. 바로 인조였습니다. 세자의 아버지, 조선의 임금이었지요. 하지만 인조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8년 동안 청나라에 있으면서 세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진 문물도 보고 서양 선교사들도 만났더랍니다. 조선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에 부푼 채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인조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청나라 놈들과 손을 잡고 나를 몰아내려 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인조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두려움이 가득했더랍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더랍니다. 세자는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려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바마마, 이 자명종을 보시옵소서. 해그림자 없이도 시간을 알 수 있사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인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랑캐의 물건이다, 오랑캐의 재주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조가 책상 위에 있던 벼루를 집어 던진 겁니다. 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기 피부치를 향해서요. 벼루는 세자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더랍니다. 뜨거운 것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자가 손으로 짚어보니 손바닥이 붉게 물들더랍니다. 피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벼루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 사이로 검은 먹물이 마루를 적셔갔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무슨 잘못을 하면서 애원했지만 인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청나라를 등에 업고 나를 몰아내려 한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세자의 옷자락에는 검은 먹물과 붉은 피가 뒤엉켜 있었더랍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더랍니다. 그때 살금살금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소용이라는 후궁이었습니다. 이 조소용이라는 여인, 보통 사람이 아니었더랍니다.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궁궐 안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인조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옵니다. 조소용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달콤하면서도 차가웠더랍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세자 편을 들고 있사옵니다. 저들은 이미 전하를 버리고 세자에게 충성할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세자를 치우셔야 전하께서 사시옵니다. 인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내 아들 하면서 말끝을 흐렸지만 조소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첩이 아는 자가 있사옵니다. 침술에 능한 자로 이형이기라 하옵니다. 이형이,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가 바로 이 끔찍한 사건의 실행자였으니까요.
조소용이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자의 침은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목숨을 거두기도 한다 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인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의문의 침술사 이영익이 은밀히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밤의 어둠 속으로 누구도 모르게 말입니다. 인조 23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세자가 가벼운 감기 기운으로 자리에 누웠더랍니다. 그저 조금 으슬으슬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자빈 강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하고 물었지만 세자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명의 의원이 급히 세자의 처소로 향했더랍니다. 아니, 의원이라고 불리는 자가 말입니다. 전하의 명으로 세자 저하를 진료하러 왔사옵니다 하면서 들어온 그 자가 바로 이영익이었습니다. 세자빈이 물러나자 방 안에는 세자와 이영익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하, 잠시 눈을 감고 계시옵소서. 침으로 기운을 도두어 드리겠사옵니다 하면서 이영익이 말했습니다. 세자는 순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치료하러 온 의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영익의 손에 들린 침이 보통 침이 아니었더랍니다. 너무나 길고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이영익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그 긴 침을 세자의 몸에 찔러 넣기 시작한 겁니다. 병을 고치는 혈이 아니라 목숨을 거두는 혈이었더랍니다. 푹, 푹, 푹. 침이 세자의 몸 곳곳을 찔렀습니다. 세자는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세자빈이 깜짝 놀라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하고 소리쳤지만 이형익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혀를 풀어드리는 중이라 잠시 아프실 뿐이옵니다. 방 안에서는 세자가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입술을 깨물었던 겁니다. 이형익은 냉정하게 침을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의 침전에서는 기묘한 신음 소리가 계속해서 새어나왔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인조 23년 4월 26일 새벽 세자빈의 비명 같은 외침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저하, 저하 하면서 말입니다. 세자의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날 밤 이형익의 침수를 받은 지 겨우 닷새만이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세자의 침상을 본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세자의 온몸이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세자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했고 눈에서는, 코에서는, 입에서는, 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공분열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7구멍에서 피가 분출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독살의 증거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세자의 몸에서는 검은 액체가 계속 흘러나와 하얀 이불을 시커멓게 적셔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세자빈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궁궐 밖에서는 이미 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조의 명이었습니다. 세자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승하했다. 즉시 장례를 서둘러 치르라 하면서 말입니다. 인조의 측근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입 다물어라. 한 마디라도 밖에 새어나간다면 영모로 다 쓸 것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궁녀들과 어이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세자의 시신은 제대로 검시도 받지 못한 채 땅에 묻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세자가 죽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인조가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린 겁니다. 세자를 꿰어 청나라 편을 들게 한 것이 내 죄다 하면서 말입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세자빈은 마지막까지 두 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손자들마저 제주도로 유배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왕손들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더랍니다. 세자비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들었습니다. 저와 저승에서 만나 뵙겠사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세자의 가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 왕의 명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궁궐에서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더랍니다. 밤마다 환경전 쪽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흑하면서 말입니다. 궁녀들은 벌벌 떨며 귀를 막았습니다. 세자의 원혼이 떠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조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죽은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더랍니다. 아바마마, 왜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380년이 흐른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창경궁을 거닐며 봄꽃을 감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름다운 궁궐 한 구석에 환경전이 있던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더랍니다. 한 아버지의 잔혹함, 한 아들의 억울함, 그리고 권력 앞에서 무너진 핏줄의 정의 말입니다. 소현세자는 정말 독살당한 것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자의 몸에 나타난 검은 반점, 70분열이라는 독살의 증거,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치러진 장례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뿐이더랍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세자가 죽은 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세자빈에게 내려진 사약, 어린 손자들의 유배와 죽음. 인조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아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요? 권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때로 사람을 괴물로 만들더랍니다. 아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핏줄마저 끊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 왕위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이 더 빠르게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인조의 우려대로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 청년이 꿈꾸던 새로운 조선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셨겠습니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아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역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묻고 있을 뿐이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의심이 어떻게 사랑을 파괴하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